이제 봄철 이제 환경관리 등 봄철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은요, 이제 겨울 동안은 비교적 낮은 함수율하고 높은 이시로 배지를 관리했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 일액도 나오지 않고 습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광기이고 온도가 낮은 시점에서는 낮은 함수율과 높은 이시로 배지를 관리했어요. 근데 봄철에는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문을 자주 열어놓게 되죠. 문을 열어놓았다는 얘기는 온실내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낮은 습도가 돼요. 그럼으로써 같은 광량에 비해서 더 많은 증산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물이 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배진의 함수율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이시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의 관수는 겨울철보다 비교적 적은 관수량으로 자주 공급한다. 뭐냐면 소량 다회 전력으로 근권의 함수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급여 시간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배진의 함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수 종료 시간을 점차적으로 늦추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2월달 가면은 1시 반까지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달 가면은 한 2시 반, 3시까지 줬다가 또 4월달 가면은 4시까지 물을 주듯이 서서히 물량을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봄철은 일몰절 2시간, 1시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3월달에 일몰이 5시 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2시간, 3시간 전이 어떻게 돼요? 3월달 같은 경우는 아마 3시 정도면 물을 끊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월달, 5월달 가면 일몰 시간이 6시로 가니까 6시에서 2-3시간 전으로 가면은 한 4시에서 3시 사이가 아마 물을 마감 시간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첫 관수는 누적 광량에 따라서 1시간 반에서 일주로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로 시작하면 적정하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이 되면은 3월달 같은 경우 일출 시간을 한 6시 반으로 잡았을 때 한 8시에서 한 8시 반 정도에서 물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첫 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출 시간하고 시작을 해서 누적 광량을 계산하면은 한 100줄에서 150줄이 사이에 들어가거든, 첫물이요. 이건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줄 건 딱 하나. 보온다격 커튼인 사람은 보온다격 커튼이 거치는 시간이 바로 시작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온다격 커튼을 일주로 30분부터 걷었어요. 3월달에. 그러면은 이 시간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은 조정해야 되겠죠. 언제로? 광량계가 내부에 달려있으면 상관없는데 광량계는 어디 달렸어요? 광량 측정기는 외부에 달렸어요. 그러면 내부 보온다격 커튼의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온다격 커튼 있는 사람들은 커튼을 우리 보통 뭐 일주로 30분이라고 하면 일주로 30분부터 얘는 어떻게 돼요? 일주로 그러면은 30분 이후부터 누적 광량이 100에서 150줄 됐을 때 바로 첫물이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걸 수행할 수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이 내 온실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내 온실은 만약에 다른 온실보다 비닐도 오래되고 광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내가 유리 온실이야. 광이 잘 들어오면 조금 땡길 수도 있지만 광이 안 들어오고 오래되고 그래서 노후된 온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뒤로 더 늦춰서 시작해야 된다. 이것들을. 왜냐면 우리가 그 양액 제어 장치에 있는 광량 센서가 온실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그러면은 광량 센서를 내부에 달고 측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부에 다는 거는 참고 사항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제어를 할 때는 외부 걸로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부에 달았을 때 제 문제점. 내부는 그 지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온실 내부에 달았을 때는 그 태양의 진함에 따라서 커튼의 그림자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영향 그대로 받아요. 근데 외부에 있는 거는 구름의 영향밖에 안 받죠. 그래서 외부에 달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배지를 들어보죠. 뭐예요? 광량 세팅어보다 아침에 봤는데 첫물이 일찍 나와. 내가 계산한 것보다. 그럼 어때요? 첫물을 주는 시간을 늦추면 되는 거죠. 첫물 늦추면 되잖아. 내가 생각할 때 한 11시쯤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이 한 10시에 나왔어. 그럼 뭐 얘기해요? 내가 물 주는 시간을 늦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1시쯤에 물을 빼려고 하는데 100 일찍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물 주는 시간을 앞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거지, 내부의 광량 센서로 양액을 제어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 그래서 온실에 3,000평의 온실이 있으면은 3,000평을 대표하는 광량은 바로 온실 지붕에 있는 광량 센서가 바로 온실을 대표하는데, 이거는
읽을 때 상대값으로 읽어요, 절대값으로 읽어요? 외부 강량 표준은 상대값으로 읽어라. 100W면은 100W로 읽는 게 아니야. 왜냐? 내부 온실은 100W가 아니기 때문에, 온실 내부는 100W가 아니기 때문에 100W, 어제까지 600W였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600W였는데 최대 강량이 한 열흘 사이에 900이 왔어. 그 얘기는 뭐예요? 최대 강량이 한 30% 정도 증가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30% 증가했다 이렇게 그 뭐죠? 그 300W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은 내부 강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뭘로 읽는다? 상대값으로 읽고 절대값으로 읽지 말아라. 얘기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하나가 배행 농도이 조성이 되겠는데요. 배진의 이실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근권 공급 이실을 극격에 낮추는 것은 장거리 근권에 놓지 않다. 그래서 배행량을 늘려서 이실을 낮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3.0으로 공급하다 1.5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2.5로 낮출 수 있어요. 근데 뭐 3.0으로 들어 2.0, 1.5로 낮추지 말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금액을 많이 줘서 배액률로 배액을 많이 빼므로써 근권의 이실을 조절한다. 다시 이제 문제 내면은 배액률을 높일수록 공급 이시가 같아져요. 내가 배액률을 높이게 되면은 공급하는 양액과 배액의 이시가 유사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배액이 안 나올수록 공급하는 이시와 배액의 이시가 점차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급 이시는 배진의 이시보다 1.1에서 2.5 낮도록 관리한다. 그러니까 델타 이시가 1.1, 1.5. 예를 들어서 공급 이시가 2.5, 4.0이라고 하면은 근권 이시는 4.0, 뭐 4.0, 4.5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봄철에 근권 이시를 쟀더니 4에서 5.5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적이다. 근데 3월달, 4월달에 공급 이시가 3.0인데 근권 이시가 한 6, 7 정도 나오면은 야 이거 좀 높은 거 아닌가 하고 생육을 진단하죠. 만약에 생육이 정상적이면 괜찮은데 왜냐면 그때 배꼽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배꼽을 너무 이시가 높으면 그때 강광기 때 순간적으로 수분 스트레스 받아서 배꼽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권 이시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간다. 봄청 착과량이 증가하면 점점 배진의 pH가 급격히 낮아질 수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탄산 함량이 적은 온실에서는요, 이게 낮아진다는 의미가 보통 일반적으로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는데 그게 막 4.5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6.0, 5.8 가던 것이 4.5, 5.5, 5.3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4.8, 5.0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암모니아태의 질소를 줄여서 해결한다. 암모니아태 질소 줄이면 뭐가 있어요? 10수염을 4수염으로 바꿔 공급한다. 누가 그 칼슘 함량이 많아요? 4수염이 많아요? 10수염이 많아요? 10수염이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를 보통 4수염으로 공급할 때는 갑에서 준다는 거죠. 이따 10%를. 그러면은 우리가 봄에는 광량이 좋아짐에 따라서 pH, 그러니까 과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pH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봄철에 과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pH가 올라가요. 초창기. 왜 올라가냐면은 굉장히 과일이 없는 상태에서 광이 좋고 온도도 좋은데 과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양생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영양생장이 강해지면은 pH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일이 많을 때는 종종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가끔 가다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않아요. 보통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진짜 중탄산의 함량이 없는 중탄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 배양액을 쓰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pH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거. 종종.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발생을 해요. 여름철은 이제 볼게요. 여름철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산량이 충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광량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식물체가 물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름엔 증산량이 많기 때문에 급액과 급액 사이의 수분 변화 함량이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편차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함수율을 높게 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둔다. 함수율을 70%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70% 이상. 70% 이상을 맞춘다는 얘기는 한 번에 흡수한 양이 물이 많기 때문에 보통 짧게 자주 공급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봄에는요, 이 시기가 되잖아요. 100줄에 100cc를 공급하게 되면은 6, 7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15분에 한 번씩 돌아요. 물 주는 시간이. 엄청 짧게 들어오죠. 자주 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량 다해 전수가 되고요. 공급 시는 우리가 2.5에서 3.0을 주고요.
그다음 배지된 씨는 3.5에서 4.0 내외를 유지하는데 보통 우리가 0.5에서 1.0 사이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을 안 뺀다고 하면요. 그냥 100을 한 20-30% 뺀다고 하면은 그 델타 C가 한 1 나올 거예요. 2.5, 3.5. 근데 100을 50% 뺐다. 그럼 어떨까요? 공급이 C와 100의 C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0.5 이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100을 내가 2-30% 빼게 되면은 여름철에 보통 근권이 C와 공급이 C 차이가 1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1.5 발생을 하는데 100을 50% 60% 빼게 되면은 공급이 C와 근권의 C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진다. 그들은. 근데 보통 여름철에는 우리가 100을 진짜 광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100을 50%씩 뺄 때도 있어요. 왜 50% 빼냐면은 그 100 목적이 뭐예요? 양분 공급이 아니죠. 그때는 뭐예요? 근권의 온도를 낮추는 게 목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100을 50% 빼요. 그러면은 주야간 함수 편차는 6%대, 8%대. 왜냐면 이때는 함수 편차가 크게 발생하면은 꽃이 많이 피는 거고 함수 편차 작아지면은 잎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시기에는 잎이 커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잎이 계속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 편차를 줄인다. 뭐 여름철에는. 관수 요령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관수 요령은 여름철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점차 광량이 감소하는 시점이죠. 서서히 광량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작물의 증발량이 감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지의 함수율도 감소시키고 이시는 서서히 증가시킨다. 함수율은 떨어뜨리고 이시는 높인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그러면 급액 방법의 변화는 여름철보다는 다량 소해를 공급한다. 그래서 여름철보다 일회 급액량을 한 20%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100줄에 100cc였다고 하면은 이때는 120줄에 120c 또는 150줄에 150cc 정도를 주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급액 시간의 변화는 배지 함수를 낮추기에 종료 시간을 앞당긴다. 아까 얘기했죠. 3시간, 4시간 땡긴다고 했고 관수 종료 시간은 1몰시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든다. 그다음에 배양의 농도 및 조성은 공급한 배양의 이시를 급격하게 높이는 것은 작물의 쓰레기의 스트레스 경험으로 보통 0.2씩 서서 높여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해요. 보통 우리는 배양의 지금 요즘 하는 거는 공급 이시는 거의 그냥 2.5, 3.0에서 고정을 시키고 배액률을 줄여서 이시를 계속해서 올려가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시도 2.5에서 뭐 3.0으로 그냥 바로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왜 그러냐면은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라는 얘기고 내가 2.5에서 3.0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근권의 이시가 크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적 얘기고 일반적으로 실제로 할 때는 보통 3.0으로 공급을 하고 배액률을 보다 낮추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짠다. 가을철에는. 그러면은 이제 생육담배 급액각에서 작물을 수확하기에는 전부 다 전까지는 흡수량이 증가하고 그 일정하다가 적심하고는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식을 하고 나면은 오이고 토마토고 나무가 작을 때는 증산량이 없다가 점차 커짐에 따라 증산량이 증가하죠. 흡수량이. 그리고 적심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토마토고 오이고 생장점을 자르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증산량이 줄어들어요. 적심을 했다는 얘기는 잎의 개수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관리할까? 생육에 대해서 생육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할까를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대략적인 관리율은 이제 다음과 같이 관리를 해요. 정식부터 활착까지요. 정식부터 활착, 그 다음 활착 후 수확 전, 수확 중이 되겠는데요. 기준은 이제 정식부터 활착인데요. 이때는 어떨까요? 함수를 높여 활착을 촉진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일단 초기에는 우리가 포섭을 하잖아요. 포섭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습분 함량이 한 80, 70% 이상 유지가 돼요. 정식 초기에는. 정식 딱 초기하고 나면 75%, 80%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무가 지금 토마토 고이고 뭐 한 25cm, 30cm 나무를 심었어요. 이파리는 요만해요. 함수율이 75%인데 그게 수분이 높죠. 이거 심었다고 배지가 마를까요? 안 말라요. 여기 얘기는 함수율 높여 활착력을 촉진시킨다는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최대 함수율 85%가 있죠. 우리가 심어놓으면은 이 정도 나와요. 포습하고 바로 80%대에도 유지하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주야간 함수율 편차도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급액이든 얘도 보통 우리가 80% 맞춰놓고 물을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주면서 이제 활착을 시키게 되거든요. 활착 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혔죠. 활착은 뿌리가 박혔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박히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물을 말리기 시작해요. 함수율을 언제까지? 거의 한 50%대까지 떨어뜨려요. 60%는 강광기 때 60%, 약광기 때 45%, 우리가 50%를 기점으로 해서 배지 함수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리고 나면 이 시점이 거의 겨울철 같은 한 달도 가요. 여름철에는 2, 3주 정도 가고 다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름철에 2, 3주 떨어뜨리고 나면은 함수율 50% 떨어지죠. 다시 채워요. 70%로. 그 다음 어떻게 다시 함수율을 또 떨어뜨려요. 이거 반복하면 어떻게 하냐면 뿌리가 계속해서 배지에 깊이 박히게 돼요. 뿌리 양이 증가가 돼요. 바로 이게 뭐예요? 식물의 뿌리를 스트레스를 줘서 뿌리가 넓게 깊게 뿌리의 발산량을 늘리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다. 그러면은 현장 목표당은 뭐예요? 정식부터 활착까지 영양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정식하고 나서 식물체가 바로 꽃이 피면 안 돼요. 뿌리가 활착이 된 후 꽃이 피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활착 후에는 생식 현장을 유도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올해같이 8월, 9월 달에 뜨겁고 굉장히 이런 시기가 되죠. 엄청 뜨겁잖아. 광이 세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생식 상태로 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영양으로 불리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 우리가 이제 큐브 육묘율에서 여기서 말하는 큐브 육묘예요. 큐브 육묘율에서 나무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포트 육묘가 아니라 큐브예요. 큐브 육묘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이 큐브는 넓기 때문에 영양 생장이 강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심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생식을 돌려야 되는데 뿌리가 이제 활착하고 나서 근데 올해 같은 시점에서는 정반대죠. 나무를 영양으로 돌리려고요. 왜냐하면 환경이 굉장히 불량하니까. 일단 이거는 영양생식 목표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일반적인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율 편차는 이제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급액이시는 3.0, 3.5 굉장히 초기에는 높게 관리해요. 보통 정식 초기에 굉장히 높게 관리하죠. 근권이시는 5에서 7을 목표로 한다. 왜냐면은 근권 호실 5에서 7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배지가 말랐잖아요. 배지가 말랐다는 얘기는 근권의 이시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왜 높인다? 바로 식물의 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근권 이시를 높인다는 거겠죠. 이제 수확전이에요. 수확전이라는 거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아마 파라방 정도에 도달했을 때 오이는 아마 한 20마디 정도, 18에서 20마디에 도달하면 수확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면 육질을 따다내고 그다음 수확이 되기 시작하는데 광물이 높은 시기, 광량이 높은 시기이면서 작물이 충분히 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데요. 영양 생장과 균형 생장, 그러니까 그 영양과 생식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하는데 특히 영양 생장을 살짝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대 함수율은 우리가 65에 7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5%는 약간 광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70%는 고온기 때, 그러니까 7월, 8월, 그러니까 6, 7, 8, 9월 중순까지는 70% 목표를 잡고 3월 달은 65%, 지금 이 시점 11월 정도,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한 60%에서 65%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율 편차는 또 놔두고요. 급액시는 3.0, 근권이시는 약 5 내외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 수확 중이 되면은 이제 수확이 되기 시작하면 파라방 이제 우리가 토마토를 심은 사람들은 8월에 심으면은 지금 이제 10월 25일 정도 수확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나무가 컸죠. 뿌리로부터 생장점의 거리가 멀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바로 식물체가 뿌리가 충분히 양분을 흡수하지 못할 건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활력을 감소할 대비하겠다. 그리고 약광유도라는 뿌리 활력이 떨어지겠죠. 그걸 대비하는 시점이고 목표 생장상은 뭐예요? 영양과 생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들. 영양과 생식을 우리가 중과를 잡죠. 그 다음에 함수율은 60에서 75% 잡고요. 주야가 함수율 편차는 12%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양 생식으로 돌릴 때는 12% 올릴 수가 있고요. 영양으로 돌릴 때는 함수율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영양과 생식을 왔다 갔다 하게. 그 다음에 이건 겨울철이에요. 보통 8월에 심으면 이 겨울철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급액이시는 3.5, 근권이시는 4에서 5고 4, 5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바로 수확하는 시점이고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이것들은. 그리고 배지의 온도 관리가 이제 볼게요. 우리 배지 온도 관리는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진 않기도 해요. 이거든요. 사실은 배지 온도 관리는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적정 배지 온도는 18도에서 22도이고, 근데 사실은 20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7, 8도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정 배지 온도라는 거 뭐예요?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16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이상적인 얘기라고요. 보통 우리가 13도, 15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적정 관수의 적정 온도는 뭐 18도에서 22도라고 하는데
뭐 지하수 들어가는 경우는 겨울철에 15도 들어가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20도에서 25도 들어갈 거예요. 배지 온도가 낮으면은 뿌리의 흡수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배지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12도에서 20도. 예를 들어 그 돈이 12도이면은 20도에서 2.5배 정도 낮아진다. 그래서 20도보다 12도가 굉장히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럼 30도면 흡수 능력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20도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배지 온도가 낮으면은 호르몬이 사이토키닌과 지베렐린이 감소한다. 사이토키닌은 뭐냐면은요, 세포를 분열하는 역할을, 세포의 분열 속도를 갈라주고요. 지베렐린도 바로 그 세포의 분열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배지 온도가 낮으면은 호르몬이 사이토키닌과 지베렐린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곧 뿌리 발달이 나빠져요, 좋아져요? 근권도가 낮다는 얘기는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뿌리 발달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근권 온도가 조금 높아야 돼요. 보통 일출 전부터 배지 온도를 올려놓는 것이 좋다. 일출 1시간 전부터. 왜요? 일단 겨울철에도 어때요? 오전간에 과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하보다 생장점 온도가 높거든요. 그러면은 지상에서 증산이 발생했을 때 지하에서 수분이 못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가 적정 배지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일출 1시간 전부터 근권 온도를 미리 올려놔요. 왜요? 식물이 증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증산을 할 때 수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분이 올라가지 못하면 바로 생장점에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야간에는 배지 온도가 기온보다 높아서 광합성물이 뿌리로 많이 간다. 그렇죠? 우리가 초저녁 지난번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어때요? 초저녁에 뿌리 온도가 높죠. 그리고 아침엔 낮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지 온도가 기온보다 높아서 광합성물이 뿌리로 많이 간다는 게 있고요. 이때는 배지의 함수를 낮게 관리해야 뿌리 발달이 좋다. 뭐라고 했어요? 뿌리 발달 좋게 하는 방법은 자극 주는 게 뭐예요? 함수를 낮게 관리하고 근권의 함수를 낮게 관리하는 건 뭐예요? 자극 주는 거고 근권의 온도를 높이는 건 뭐예요? 양분을 일로 보내는 거죠.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죠. 사람 치면은 단백질 먹어서 근육을 만드는 거죠. 얘는 단백질이 뭐예요? 과합성 양분을 뿌리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권 난방을 그래서 뿌리 발달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근권 온도가 좀 더 높게 유리하다. 이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적정 배지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배지 온도를 보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배지 온도가 낮아서 식물의 활력이 떨어집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토마토를 기준으로 해서 13도에서 15도를 관리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근권도가 몇 도가 좋다고 했어요? 16도 이상이 좋다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온실을 최저 온도를 13도에서 15도를 관리하면은 근권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져요? 13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지죠. 근데 여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13도에서 15도 떨어지는 거는 내가 15도 최저 관리해요. 15도까지 떨어지겠죠. 이 얘기는 순간이에요. 근권 온도는 원래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서서히 떨어져서 12시, 1시, 2시가 돼야 15도에 도달한다. 최저온도 15도까지. 아니 최저온도 13도까지 12시, 1시가 돼야 도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배지는 어때요? 물이 잔뜩 갖고 있죠. 물을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보다 온도가 천천히 떨어져요. 그런 걸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여기 있죠. 기온에 비해 배지 온도는 늦게 올라간다. 이거 뭐예요? 아침에 해가 떠요. 그럼 어때요? 근권 온도가 너무 천천히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근권 온도를 미리 올리면 좋겠는데 바로 근권 난방을 통해서 근권의 온도를 미리 올려준다고 하면은 아침에 들어오는 햇빛 양을 광합성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근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근권 온도가 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광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산량이 많아지고 뿌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 다음에 근권 온도가 15도 이하면 뿌리 썩은병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토마토고 오이고 다 공통적이다. 이거 온도가 낮으면은 왜 뿌리병이 발생할까요? 밤에? 당연하죠. 그 이유는 증산을 못 하잖아. 물을 못 먹잖아. 그러면 습이 예를 들어서 습도가 같은 50%라고 하더라도 물을 못 흡수하는 50%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50%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50%가 그러니까 덜 습하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권 온도가 낮으면 뿌리 썩은 뼈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채소별로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는 뿌리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습해 발생은 오는데 딸기에서의 습해 발생은 되게 그러니까 뿌리병이 많거든요. 딸기, 토마토나 오이보다. 그 얘기는 아마 저온과 관련 있는 걸로 저 보고 있어요.
좋은 거 관련돼서 뿌리 습해가 많은 걸, 뿌리 썩은 매일 많은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겨울철 배지 온도 관리 요령을 보려면은 시설내 온도가 낮으면은 수온도 낮아지므로 온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래서 최저 온도 관리를 우리가 15도 정도 관리하면은 근권 온도가 16도까지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도가 되면은 근권 온도, 최저 온도 16도와 거의 유사하게 되겠죠. 배지를 난방한다. 이거는 뭐예요? 근권 난방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근권 난방을 통해서 뿌리 근권의 온도를 높이게 되겠고요. 공급된 용도를 가온하여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요, 그 보일러가 원수 탱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물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보일러가 가동을 해서 원수의 오를 올려버려요. 온도를. 물을 올리게 되면은 근권 온도가 그 원수물이 그러니까 17, 8도의 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근권 온도가 16도 이상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첨단 온실에서는 그 들어가는 원수 탱크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원수 탱크의 물이 15도 이하일 때는 가열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용수 온도가 내부 기온보다 낮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실내 공기 혼합 후 작물에 공급돼 들어간다. 용수 온도가 내부 기온보다 낮을 때는 적극적으로 실내 공기 혼합 접한 후 작물 공급하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탱크를 원수 탱크를 그러니까 온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용수 온도가 내부 기온보다 높을 경우에는 용수나 배양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단열하여 외부의 영을 적게받도록 한다. 이건 뭐냐면요, 용수 온도가 내부 기온보다 높을 때는 용수나 배양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단열한다. 그러니까 단열해야겠죠. 그래서 외부에 원수 탱크가 있는 온실들이 꽤 있거든요. 그때는 단열재로 물을 전부 다 감잖아요. 단열재로. 그럼 어떻게 돼요? 단열재 감쌌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은 복사를 받을 때는 그 물탱크 온도가 어때요? 낮고, 외부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원수 탱크의 물이 온도가 높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PE 탱크로 하는 경우, PE 탱크로 원수 탱크를 만드는 경우는 되게 온실 내부에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온재로 싸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온재로 싸게 되면, 왜냐면은 작업 공간에 보일러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요, 그쪽에. 그리고 우리가 시설 외부에 있는 자는 당연히 뭐 한다? 다절제로 보온을 실시한다. 단열재 설치한다. 반드시. 그리고 봄철의 배지 온도의 관리를 문제할게요. 점차 배지 온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봄철에는요, 저온이 문제 안 되죠. 복사를 할 때. 기온에 비해 배지 온도가 늦게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뭐냐면은 배지 온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생장점 온도가 25도, 28도 확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근권 온도는 15도, 16도야. 그 얘기는 근권 온도가 생장점 온도가 너무 빨리 증산이 일어나니까 저온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증산 속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증산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만큼 우리 뿌리 온도가 늦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온에 비해 배지 온도가 늦게 올라가므로 새벽 배지 온도에 주의한다. 이 얘기는 3월달 같은 경우 보세요. 4월달도 그래요. 4월달로 볼게요. 3월달 너무 이제 그러니까 4월달 볼게요. 4월달에 외부 온도가 밤에 1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내부 온도는 한 15도, 18도가 돼요. 그리고 한낮의 온도는 30도 육박하거든요. 근데 아침 9시, 10시 되면 벌써 온실 온도가 25도 육박하고 있는데 근권 온도는 15도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벽 배지 온도에 주의하라는 거, 이것들을 관리 요령이다. 왜냐? 4월달에 외부 온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활동하는 시기는 덥죠. 근데 식물의 야간은 춥기 때문에 이때 야간에 온도가 배지 온도가 낮아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여름철에 배지 온도가 돼요. 여름철에 배지 온도는 제일 큰 문제거든요. 급액되는 배양의 온도가 높다. 작물이 어릴 때는 배지가 햇빛을 받아 온도가 상승한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8월 달에 우리 중부 남부 지방에서는 토마토와 오이를 정식이 들어가요. 나무가 어때요? 크기가 요만하죠. 요만한데 햇빛은 세게 받고 있어요. 요만한 나무가 배지를 가려줄 수 있나 없나요? 배지가 햇빛을 다 노출돼 있죠. 배지가 햇빛을 그대로 받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기가 쉽다. 그래서 배지가 온도가 보면 식물에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요. 특별한 병증이 없으며 청국병처럼 포기 전체가 위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권 온도 너무 올라가면 뿌리가 발달하지 않아요. 또요. 온도가 높으면 기건 현상이 이제 부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온도가 여름철 배지 온도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배지 온도를 관리하는 요령이 뭐냐? 첫 번째, 차광이죠. 식물체가 배지를 차광할 수 없으니 우리가
비대색에 따라서 보통 50%로 가장 차광을 시작해요. 50%라고 하면은 일반 농민들께서는 너무 높은 차광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 50%다.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부분 차광 커트하는 건 보온 커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보온 커트 그다음에 차광하면은 작업 조건도 좋죠. 사람이 일하기 편해요. 이제 차광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 농장에서 7, 8, 9월 달에요 커튼 안 치면 외국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햇빛이 강해 일을 못해요. 그래도 차광 식물을 좋게 만들기 차광도 하지만 사람이 일하려고 차광도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 급액 라인이 다냐? 보면은 용수나 배양액에 존재하는 모든 관은 단열한다. 보온 또는 차광해야 되는데 급액 라인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경재배를 처음 시작할 때 20여 년 전에는 이 급액관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검정 색깔이었어요. 검정색.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땐 검정색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껍데기는 흰색, 안쪽은 검정색으로 바뀌더라. 그러면은 왜 안쪽은 검정색일까요? 광을 차단시키는 거죠. 투명, 흰색은 통광이니까. 그다음 바깥쪽은 왜 흰색이에요? 열을 반사시키려고 흰색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급액관을 바깥쪽인 백색인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햇빛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서 복사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바깥이 차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물을 주는 방법인데요. 이 물을 줄 때 짧게 물을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70cc 물을 조금 줬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관수 라인에 이런 단열을 했어도 관수 라인 단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까요? 햇빛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관수 라인의 물은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70ml씩 짧게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배관에 있던 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는 물을 한 번에 많이 주는 전략을 짜기도 해요. 그러니까 급액관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짧게 주는 게 아니라 물을 길게 줘버려요. 왜냐면은 급액관에 있는 물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뒤에 찬물이 따라가면 섞이겠죠. 배지 안에서.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여름철 배지 온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차광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 모든 관수 라인은 단열 처리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급액범의 변화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회 관수량을 늘려서 관수관에 존재하는 배양액에 낮은 온도의 배양액이 작물에 공급되도록 한다. 아까 이 얘기예요. 70ml 주다는데 100ml를 줬는데 이 배관에 있는 물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물을 150ml, 200ml 줘서 앞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섞이도록 만들어줘요. 이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근권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배행률이 올라가겠죠. 내가 뜨거운 온실, 그러니까 치키기 위해서 물을 더 준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배행률은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배행률이 올라가는 거는 근권 이식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근권의 온도를 낮추게 돌아간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이거는 뭐 지금 시험적인 거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하신 상업적인 방법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거 연구 삼아 하고 있는 거고. 가을철 배지 온도 관리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점차 여름에서 겨울철로 관리를 이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온에 비해 점점 배지 온도는 낮아지기 시작하겠죠. 여름에서 가을철로 가게 되면 이제 이제 배지 온도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기온에 비해 배지 온도 변화 적지만 일교차에 심하여 야간의 배지 온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10월 달이에요 지금. 만약에 올해는 따뜻한데 만약에 외부 온도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지금 10도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외부 온도가 10도라고 하면은 근권 온도가 밤에 난방하는 몇 도까지 떨어져요? 10도까지, 뭐 12, 3도까지 떨어지겠죠. 12, 3도라는 얘기는 뭐 뿌리에 문제를 줄 정도로 저온은 아니에요. 그 정도 12, 3도만 돼도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식물의 물 흡수에는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관리 요령 일교차가 심하여 야간의 배지 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일출 2시간 전에 배지 온도에 주의하여 필요하다면 근권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10월달, 11월달 봐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근권 온도계 설치해서 근권 온도가 12, 3도로 떨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근권 난방기를 설치해 되어 있다고 하면 근권에 난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근권만 난방할 수 있는 보일러를 가동해서 근권의 온도를 15, 16도로 맞춰놓게 된다고 하면은 식물이 보다 뿌리 활력이 좋아지고 뿌리 발달이 어때요? 온도가 15, 16도니까 뿌리 발달도 좋아지는 데가 유지되겠지. 그들이요. 근권 온도를 높여줄 수 있다. 급액관리법의 비교비 선택을 볼게요.
급액관리법은 시간제어법이 있고요. 일사량 제어법이 있고 배 전극제어법이 있고 수분장려법, 수분함량센서법, 배지중요법, 수액센서법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뭘까요? 바로 일사량 제어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어법, 그 다음에 우리가 수분함량센서법, 그러니까 수분센서합격법하고 배지중요법하고 이제 같이 보는데 이제 일단 이게 수어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일사량 제어, 시간 제어, 요 수분 함량 센서와 배지 중량법을 같이 사용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가장 현대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를 사용할까요? 이 중에서? 아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일사량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배지 무게를 왜 들어봐요? 배지 무게를 들어보고 물량을 조절하지.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배지 중량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일사량 제어법을 사용하면서 배지 중량법을 뭐예요? 겸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타이머법, 시간제어법은 뭐예요? 제가 정식 초기에 어떡해요? 광량제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뭐예요? 타이머로 제어해요. 그때는요. 왜냐? 그때는 나무가 작은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광량에서 물을 먹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식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물을 식물의 크기에 따라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량 제어를 하게 되면 바로 일사량 제어를 하게 되면 바로 식물에 뭘 못한다? 생육 정도, 생육의 크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타이머법과 일사량 제어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게 종합해서 사용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시간 제어법은 가장 싸고 간단하죠. 타이머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계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이거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제어의 안정성은 어때요?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잠깐 병원을 가려고 아침 10시에 나와서 대전에 갔어. 그러면 내가 올라오면 어때요? 4시, 5시에 대화 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일기예보도 없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럼 어때요? 타이머법은 어때요? 비가 오든 말든 물을 계속 주고 있죠. 그럼 어때요? 뿌리가 습해가 날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과일이 수확기에 들어왔으면 과일이 열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물이 한 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이 타이머법, 시간제어법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사량제어법은 바로 가장 안정적으로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시간제어법과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역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일사량제어법이 주되 일단 플러스 시간제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사량 제어를 하는데 시간 제어가 들어간 게 있어요. 뭘까? 그러면은 볼게요. 내가 구역을 4구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4구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일사량 제어를 했더니 100줄에 배시가 들어가게 해놨더니요. 그러니까 100줄에 배시가 들어가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갑자기 그러면은 3분씩 물을 주면 12분이 돼야 첫 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광이 너무 세서 100줄에 한 번 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10분에 100줄이 들어와요. 그러면 에러가 뜨겠죠. 내가 시간제어법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100줄에 배시가 들어가면 오케이 하는데 단 15분 동안은 한 번 주고 15분 동안 주지 마. 그럼 어때요? 시간제어 들어가죠. 뭐예요? 100줄에 배시가 들어갔지만 한 번 다시 물을 줄 때는 최소 몇 분을 띄워라? 15분 이상을 띄워라죠. 왜요? 10분 내로 12분 내로 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에러가 뜰 거 아니에요. 1번과 4번이 겹쳐버리죠. 동시에 신호가 뜨면은 양액기가 멈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제어법으로 15분의 간격을 최소 유지해버린 거죠. 이럴 때도 있어요. 장마철인데 장마가 너무 길어. 그래서 막 비가 맨날 내리고 있어요. 광량제어를 했더니 물이 안 들어가. 광량제어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타이머로 놔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광량이 도달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500줄에 300줄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300줄에 물이 안 들어갔는데 300줄 도달 시간이 하루가 돼도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12시간에 한 번은 물을 줘라. 뭐예요? 광량 제어를 하되 뭘 들어간 거예요? 12시간에 한 번은 최소한 물을 줘라는 시간제어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제어법과 일사량제어법은 동시에 사용하는데 가장 원칙은 이제 일사량제어를 보완하는 게 시간제어법이고요. 이 배액정급법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좀 사용되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이게 식물이 그러니까 배액은 뭐예요? 배액에 나온 전극을 사용해서 배액이 있어요. 이렇게 30% 그러니까 배액 탱크가 있어서 여기에 침을 여기다 이제 그 전극을 박아놓은 다음에 이 전극에 물이 닿으면은 들어가는 물이 멈추고요. 수위가 떨어지면 다시 물을 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배액 전극법이라고 한다. 뭐냐면 식물이 어느 정도 배액이 이상 되면은
그러니까 배액이 내가 설치한 것보다 많이 배액되면은 물을 주지 말라는 명령을 떨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스페인에서 개발된 건데 국내에서 사용되다가 요즘은 좀 사용이 많이 이제 거의 안 되고 있다 이것들은요. 그다음 그냥 한번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수분 센서법. 수분 센서는 우리가 이제 수분 함량이나 수분의 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TDR 센서가 있어요. 그다음 텐시오메터가 있는데 연구용 사용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는 왜냐면은 잘 안 맞거든요. 배진의 수분 함량은 수분의 장력을 알 수 있고 단점은 센서가 배지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배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배지에 따라 수분의 수립 분포에 따른 다르므로 센서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센서의 출력값이 상대적인 경우에는 배지 자체의 유효물 함량을 기초로 한 급의 시점을 설정해야 된다. 센서 값은 국부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부적인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분 센서법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뭐냐면요. 내가 그로단 안면을 사거나 퀸즐랜드 안면을 사용해요. 그때는 퀸즐랜드용 안면 센서가 있고요. 그로단 안면용 센서가 있어요. 이때는 그 그로단에서 만든 그로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로단 안면에 대한 수분 함량을 측정이 가능해요. 이것들은 상대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분 센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분 센서조차도 이제 약간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고용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뭐냐면은 광량 제어로 하되 바로 이 수분 함량을 측정한 수분 센서법을 이용해서 배지의 함수량을 측정하죠. 그러면 내가 원격 멀리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야, 수분 함수량이 내가 물을 예를 들어서 광량 제어로 100줄에 107을 줬더니 지난주에는 함수율이 70%였는데 이번 주엔 75%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는 물에 비해서 증산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물량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이제 공급하는 양이 100줄에 107였는데 지난주에는 70줄이었는데 70%였는데 이번 주에 65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물량을 늘려줘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수분 센서법으로 측정하는데 이 수분 센서법도 뭐다? 광량 센서를 도와주는 기능 정도밖에 수행을 못해요. 현재까지는. 예방 갖고 물을 주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거고. 그 다음에 중량법이 또 있어요. 배지 중량법은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울이 없어도 하죠. 저희가 뭘로 해요? 들어보잖아요. 교육이요. 그래서 배지 중량법은 배지의 중량을 측정하는 제어하는 방식이다. 1점 면제 설치하고요. 일반적으로 제어보다는 측정용 용도로 사용한다. 제어보다는 측정. 뭐예요? 내가 지난주보다 배지가 무거워졌는지 가벼워졌는지 판단해서 물 주는 전략을 수정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지의 수분을 가장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왜냐? 식물이 실제로 먹는 물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얼만큼 증산했는지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넣었는데 나오는 게 3리터야. 그럼 뭐예요? 맞아. 10리터를 넣었는데 배지 함수량을 나오는 게 30%가 나오고 배지의 무게가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식물이 먹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흡수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점은 작물의 무게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되고 작업에 오작동할 염려가 있고요. 저울에 여러 가지 때 주의해야 되는데 이 단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상당히 고가의 작물들이거든요. 물론 그냥 실제로 농민들 중에도 일부는 그냥 카스 저울로 재시는 분도 있어요. 카스 저울로 재는 분도 있는데 좀 이제 기계를 좋은 거 쓰면은 자동으로 측정하려면은 보통 한 대 프리바 같은 건 한 1,200만 원, 그다음에 국산 장비도 한 400에서 한 700 정도 장비가 되죠. 가격이. 고가인 것들이 있고. 수액 센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유튜브 같은데 이제 세프로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제 수액 센서, 세프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관에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 속도를 갖고 양을 갖고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연구용으로는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상업용으로 나온 거 있는데 실제로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로 사용한 농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현재까지는.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은 세프로 방식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판매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뭐라고 하죠? 범용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일단 식물의 반응을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것. 실제로 물의 흐름을 측정하니까요. 근데 줄기가 성장함에 따라 센서를 교체해야 되죠. 왜냐면은 줄기 크게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센서는 열의 이동을 통해 측정을 하므로 줄기가 오랫동안 설치하면 식물에 해가 된다. 그리고 가격이 매우 고가이고 정밀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분 센서법은 정밀하긴 한데 정밀하다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세프로는 뭐예요? 실제로 식물체 안에다 뭘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아놓은 것 자체도 식물한테 스트레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100%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의문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식물을 자연스러운 상물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그 도감부에다가 어떤 센서를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급액관리법의 선택 요령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급액법이 있는데 이제 보통 사연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선택식 고려사항은 적용 가능한 작물의 재배 형태가 있고요. 작물에 따라 배진의 배양량, 함수량을 다르게 받으므로 이에 민감한 경우에는 정밀한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재배 방식은 이제 순환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 따라는데 수환식 경우는 배액의 손실이 없으므로 과습배가 적은 작물에는 시간 제한법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자의 운영 능력, 그러니까 제어 방식이 복잡할수록 사용법이 어렵고요.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그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제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지 측정 무게 재는 같은 경우가 한 1,000만 원씩 하는 기계들도 있는데 설치하기 좀 부담스럽죠. 한 대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몇 대 설치해야 돼요? 2대 이상 설치해야 되겠죠. 왜냐면 한 대는 믿을 수가 없죠.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대 이상 설치하면은 한 대 내가 예를 들어서 온실이 1,000평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런 걸 2대 설치하면 어때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온실이 3,000평이에요. 그럼 2대 달 수 있어요. 면적이 작으면은 설치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한 대 설치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경제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래프법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뭐다? 광량 제어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타이머와 중량법을 보조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게 가장 상업적 온실에 쓰는 것이 광량 제어의 타이머와 중량법을 섞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진의 수분 함량은 이제 타이머나 일사량 방식은 뭘까요? 이제 간접 제어 방식이죠. 뭐냐면은 일사량이 많으면은 뭐예요? 실제로 물을 많이 먹을 것이라는 간접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급액법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절히 혼합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뭐 무게 측정법, 일사량, 그다음 온도, 그다음 습도까지 다 통제를 해서 우리가 이 증산량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광량 제어를 하는데 광량 제어 주죠. 그다음에 제가 환경 제어를 뭐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습도를 넣죠. 습도값을 넣어서 습도가 건조하면 광량보다 물을 더 줘라. 그다음에 광량에 비해서 광량도 있지만 온도가 높으면 어때요? 물을 더 줘라. 우리가 컴퓨터에 명령을 넣어요.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 이런 것도 있어요. 외부에 바람이 세게 불면은 물을 더 줘라. 이렇게요. 왜냐면 외부 공기가 세도 온실 내에 영향을 주거든요. 온실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외부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 같은 광량에도 온실 내부의 증산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값을 넣는다 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무게 재는 건 왜 무게를 쟀어요? 영양가급을 계산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광량 제어를 하되 이런 영양값을 퉁쳐서 배지가 무거워지고 있으면은 물을 광량보다 뭐예요? 덜 먹는다. 그다음에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으면은 광량보다 물을 더 먹는다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좋은 컴퓨터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아까 온도 영향값과 그 다음에 습도 영향값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 근데 그것만큼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 무게를 왜 재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뿌리 활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뿌리 활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뿌리 활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게는 측정한다. 그래도 복합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쓰고 여러 가지 쓰면 어떻게 돼요? 비싸지죠. 비싸진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30분 동안에 이제 저거 기말고사, 중간고사